옛날, 아주 먼 옛날에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를 지나 맑은 물이 휘감아 도는 명당 자리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계절 내내 온화한 바람이 불어오고 땅이 기름져서 곡식이 잘 자라니 사람들의 인심 또한 넉넉하고 순박하기 그지없어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한번 발을 들이면 좀처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뒤편으로는 병풍처럼 둘러쳐진 산세가 웅장하면서도 포근하여 마치 어머니의 품속 같은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로부터 이 마을에는 사람의 얼굴만 보아도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는 물론이요,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생각까지 꿰뚫어 본다는 용한 관상가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 관상가의 이름은 김노인이라 불렸는데, 그의 집은 마을 중턱에 위치하여 아래를 내려다보면 마을의 모든 길 흉화복이 한눈에 들어올 듯한 자리에 소박하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젊은 시절 한양 도성에서 벼슬아치들의 관상을 보며 명성을 떨쳤으나 권력 다툼과 사람들의 이기심의 환멸을 느끼고 일찌감치 낙향하여 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의 눈빛은 나이가 들어도 흐려지기는커녕 오히려 깊은 우물처럼 그윽하고 맑아 마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 연화가 있었는데,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처녀로 칭송이 자자하여 뭇 사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곤 했습니다. 연화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어깨너머로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기에 또래 처녀들과는 달리 겉모습의 화려함보다는 사람의 눈빛과 말씨, 그리고 행동거지에 담긴 진심을 읽어내는 남다른 안목을 지니고 자라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크고 맑아 마치 밤하늘의 별을 담은 듯 했고, 웃을 때면 양볼의 펜은 보조개가 보는 이의 마음까지 환하게 밝혀주었지만, 정작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기품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연화의 나이가 홍이가 꽉 찬 19이 되자 마을 안팎에서는 과연 누가 저토록 귀한 관상가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 내기를 걸 만큼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중매쟁이들이 김노인의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인근 고을에 내로라 하는 집안의 자제들을 소개했지만, 김노인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그저 허허 웃기만 할 뿐 좀처럼 확답을 주지 않아 사람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김노인은 자신의 딸이 평범한 사내가 아닌 훗날 큰일을 도모하고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가진 짝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에 신중하고 또 신중을 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 고을에서 가장 큰 부자로 소문난 최대감댁의 외아들 최도령이 연화에게 청혼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마을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최도령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비단옷을 휘감고 기름진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으며, 그가 타고 온 말조차 윤기가 흐르는 명마여서 마을 사람들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하인들을 대동하고 으리으리한 예물을 수레에 가득 실어 김노인의 집 마당에 풀어놓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개선장군이 입성하는 듯하여 온 마을이 떠들썩해지고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최도령의 위세를 실감케 했습니다. 최도령은 훤칠한 키에 호방하게 생긴 외모를 지니고 있어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는 신랑감처럼 보였기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연화가 복을 타고났다며 부러워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앉아 최도령이 가져온 비단의 고운 빛깔과 금은 보화의 번쩍임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우느라 해가 지는 줄도 몰랐고, 김노인이 이번에는 거절하지 못하고 분명히 승낙할 것이라며 벌써 잔치국수를 얻어먹을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최도령 본인 역시 자신의 배경과 외모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여
시골 마을의 관상가 따위가 감히 자신의 청혼을 거절할 리 없다고 확신하며 거만한 태도로 김노인의 사랑방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한구석 다 쓰러져가는 낡은 오두막에는 최 도령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달수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부모 없이 홀로 자라 남의 집 굳은 일을 해주며 근근히 입에 풀칠을 하는 처지였습니다. 달수는 낡고 해진 무명옷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묶고 다녔기에 겉모습은 영락없는 거짓골이었으나 그가 하는 일만큼은 야무지고 성실하여 마을 사람들은 힘든 일이 생기면 을의 달수를 찾곤 했습니다. 그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산과 들을 벗삼아 자란 덕분에 마음만은 맑고 깨끗했으며 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하나도 함부로 밟지 않는 따뜻한 심성을 지닌 청년이었습니다. 달수는 낮에는 남의 집 밭을 갉거나 장작을 패고 밤이 되면 낡은 오두막으로 돌아와 호롱불 밑에서 틈틈이 주워듣고 배운 글자를 익히며 언젠가 자신도 세상에 쓰임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달수를 보며 쯧쯧쯧 혀를 차거나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달수는 결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묵묵히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냈습니다. 그에게는 비록 화려한 비단옷도 으리으리한 기와집도 없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과 올곧은 심지가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연화는 마을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조용히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해 마당을 오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곤 했는데 그녀의 눈길은 화려한 최도령보다 오히려 마을 어귀에서 짐을 나르며 땀 흘리는 달수에게 머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연화가 보기에 최도령의 얼굴은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고 귀티가 흘렀으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입술이 얇아 재물을 탐하고 정이 없는 상이었습니다. 반면 달수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투박하고 검게 보였으나 이마가 도톰하고 콧날이 바르게 섰으며 무엇보다 눈동자가 흑진주처럼 깊고 고요하여 그 안에 담긴 기운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마을 장터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최 도령이 자신의 옷에 흙탕물을 튀겼다는 이유로 어린아이를 거칠게 밀치고 호통을 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최 도령은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사과를 해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자신의 더러워진 옷만을 신경 쓰며 하인들에게 아이를 끌어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연화는 최 도령의 미간에 잡힌 주름과 사납게 치켜 올라간 눈꼬리에서 오만함과 잔인함을 읽어내고는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인격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무렵 연화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던 할머니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것을 보고 급히 달려가려 했으나 어디선가 달수가 바람처럼 나타나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수는 자신의 옷으로 할머니의 묻은 흙을 털어드리고 다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핀 뒤 할머니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댁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달수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 대신 할머니를 걱정하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져 있었고 그 순간 연화는 달수의 얼굴 뒤로 은은하게 퍼지는 따스한 서기 같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자신의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는데 아버지 김노인이 평소 강조하던 관상은 심상만 못하다는 가르침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골격을 타고나도 마음 씀씀이가 바르지 못하면 그 운명이 뒤틀릴 수 있고 비록 겉모습이 초라해도 마음이 바르고 덕을 쌓으면 흉한 관상도 길하게 변할 수 있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오늘 본 두 남자의 모습과 겹쳐지며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연화는 최도령과 혼인하게 되면 평생 비단 이불을 덮고 살지는 몰라도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춥고 외로울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최도령의 위세에 눌려 그를 칭송하기 바빴고 김노인의 집 담장 너머로 최도령이 보낸 귀한 선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지만 정작
김노인은 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며칠째 방문을 걸어 잠그고 곰방대만 피워댈 뿐이었습니다. 김노인 역시 최도령의 관상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으나 현실적으로 딸을 고생시키지 않고 편안하게 살게 해줄 수 있는 재력을 무시할 수 없어 갈등하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김노인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담배 연기는 짙어졌고 연화의 한숨 또한 깊어만 갔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을 지나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 때마다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들이 마치 연화의 어지러운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마을 앞 가을가는 살얼음이 얼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다가올 긴 겨울을 대비하여 땔감을 준비하고 김장을 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의 집에는 혼담이 오가는 와중에도 묘한 긴장감과 침묵만이 감돌았고 하인들조차 주인 어른과 A씨의 눈치를 보느라 숨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고 발끝으로 걸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도령은 자신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드러내며 김노인에게 조속히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촉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매일같이 하인을 보내 은근한 협박과 회유가 섞인 말을 전해왔습니다. 내 청혼을 거절하면 이 마을에서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둥, 내 집에 들어오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 는둥 달콤한 말과 가시 돋친 말을 번갈아 하며 연화의 마음을 흔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럴수록 최도령의 얄팍한 속내를 더욱 꿰뚫어 보게 되었고 오히려 가난하지만 맑은 영혼을 가진 달수에게로 마음이 기우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마당으로 나왔는데 휘영청 밝은 달빛 아래 장독대 옆에 놓인 정화수 그릇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물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수심이 가득했으나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결연해 보였고 그녀는 문득 자신이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는 아버지나 세상 사람들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과 마음으로 직접 선택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밤하늘에 달을 올려다보며 부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기를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의 뜻을 이해해 주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한편 달수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과 연화 A씨를 비교하며 비웃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색 한번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지만 마음속으로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높은 곳에 있는 연화 아씨를 향한 연정을 조심스럽게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먼 발치에서 연화가 지나가는 모습만 보아도 가슴이 쿵쾅거려 이를 손에 잡지 못했고 혹여나 그녀에게 누가 될까봐 더욱 몸을 낮추고 그림자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달수 역시 자신이 가진 것은 초라한 몸뚱이뿐이지만 연화 A씨를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뜨거운 진심이 있음을 스스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의 집에는 연일 초에 도령이 보낸 중매쟁이와 마을 유지들이 찾아와 혼사를 서두르라고 성화를 부렸고 김노인은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최도령과 연화의 혼인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날짜는 언제 잡힐지 잔치는 얼마나 크게 열릴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연화의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녀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고 오직 화려한 거칠애와 조건만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버린 세태가 연화는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바람이 유난히 세게 불던 날 김노인은 마침내 연화를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김노인은 곰방대 죄를 털어내며 낮고 굵은 목소리로 딸에게 물었습니다. 연화야, 세상 사람들은 모두 최도령이 너에게 가장 좋은 배필이라고 입을 모으는구나.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네가 보기에 최도령의 관상이 어떠하더냐? 아버지의 질문은 단순히 좋고 싫음을 묻는 것이 아니라 관상가로서의 딸의 안목을 시험하는 동시에 딸의 진심을 확인하려는 엄중한 물음이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 앞에 단정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잠시 숨을 고른 뒤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손해가 보기에는 최도령의 이마는 넓으나 빛이 탁하고 입술은 붉으나 웃음의 냉기가 서려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으나 훗날 재물이 흩어지고 사람을 잃을 상이 옵니다. 그녀의 말은 거침이 없었고 확신에 차 있었으며 김 노인은 딸의 당찬 대답에 짐짓 놀란 듯 눈썹을 꿈틀거렸으나 내심 딸의 희한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눈에 들어오는 다른 사내라도 있단 말이냐. 김 노인의 되물음의 연화는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달수라는 총각을 보셨는지요? 비록 옷차림은 남루하고 가진 것은 없으나 그의 눈빛은 샛별처럼 맑고 뼈대는 튼튼하여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을 거목의 기상을 품고 있습니다. 흙 속에 묻힌 옥석과도 같은 사람이옵니다. 연화의 입에서 천한거지 총각의 이름이 나오자 김 노인은 미간을 찌푸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 노인은 딸의 안목을 믿으면서도 현실의 벽 앞에서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관상이 좋다 한들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거지. 총각에게 금지옥엽 키운 딸을 시집 보낸다는 것은 세상의 비웃음을 살 일이요. 부모로서 가슴 찢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딸의 눈빛이 너무나도 확고하여 무작정 반대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 김 노인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만 갔습니다. 그날 밤부터 마을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는데 하늘이 잔뜩 흐려지더니 계절을 재촉하는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빗줄기는 점차 굵어져 진눈개비로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문을 걸어 잠그고 아랫목으로 파고들었지만 김 노인의 집 사랑방 불빛은 밤새 꺼질 줄 몰랐고 연화의 방 또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며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앞으로 닥쳐올 것엔 풍파를 예고하는 서막과도 같았으니 마을의 운명을 뒤흔들 큰 사건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절은 어느덧 깊은 겨울로 접어들어 마을을 감싸고 있던 산등성이는 하얀 눈으로 뒤덮이기 시작했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칼바람은 사람들의 옷깃을 더욱 단단히 여미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노인의 집은 계절의 변화와는 상관없이 연일 최도령이 보내오는 산해진미와 비단 옷감들로 인해 마치 봄날의 꽃밭처럼 화려하게 치장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최도령은 이제 아예 제 집 드나들듯이 김 노인의 집을 찾아와 사랑방 아랫목을 차지하고 앉아 큰 소리를 쳤는데 그의 오만방자한 태도는 날이 갈수록 하늘을 찌를 듯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이미 김 노인의 사위라도 된 양하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호통을 치는 것은 예사였고 심지어 김 노인이 보는 앞에서조차 거만한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도령의 위세에 눌려 앞에서는 굽신거렸지만 뒤돌아서면 수군거리며 걱정 어린 시선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우리 마을의 사위가 되면 앞으로 무슨 꼴을 당할지 모른다. 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우물가와 빨래터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최도령은 마을 길을 지날 때 자신의 말이 지나가기에 방해가 된다며 길가에 내놓은 촐로들의 짐짝을 발로 차버리거나 인사를 늦게 하는 아이들에게 매질을 하려 드는 등 아나무인 격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포악한 본성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하던 마음을 거두고 점차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화는 자신의 방에서 자수를 놓고 있었는데 마당에서 갑자기 요란한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듣고 창문을 살며시 열어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최도령이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서 있었고 그 앞에는 집안일을 돕는 어린 하인이 바들바들 떨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사연인즉슨 하인이 최도령에게 차를 올리다가 실수로 찻잔을 달그락거려 소리를 냈다는 것이었는데 최도령은 그 사소한 실수를 트집잡아 천한 것이 감히 귀한 분의 귀를 거슬리게 하느냐며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찬물을 하인의 얼굴에 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 잔인한 광경에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으나 입을 틀어막고 겨우 참아내야 했습니다. 다행히 김노인이 서둘러 나와 최도령을 말린 덕분에 큰 사달은 피할 수 있었지만 이 사건은 연화에게 최도령의 인격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도령은 김노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분이 풀리지 않는지 씩씩거리며 흙바닥을 발로 차더니 마침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던 집 지키는 누렁이의 옆구리를 세게 걷어차 버렸습니다. 재수없는 짐승이 어디서 알짱거리느냐. 깨갱거리며 도망가는 강아지의 비명소리가 마당을 울렸고 최도령은 자신의 비단 신발에 먼지가 묻었다며 툴툴거리기만 할 뿐 생명에 대한 연민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낮에 보았던 최도령의 잔인한 눈빛이 잊히지 않아 뒤척이다가 답답한 마음에 문을 열고 툇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차가운 달이 걸려 있었고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지만 연화의 마음속은 태풍이 몰아치듯 어지러웠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의 안위를 위해 최도령과의 혼사를 거절하지 못하고 계셨지만 관상을 보는 눈을 가진 연화로서는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는 이 혼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라리 평생 혼자 늙어 죽을지언정 저토록 마음이 병든 사내와는 한 지붕 아래서 숨 쉬고 싶지 않다고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화의 눈에 담장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늦은 시각에 누구인가 싶어 자세히 보니 그것은 거지 총각 달수였습니다. 달수는 남들이 다 잠든 깊은 밤에도 쉬지 않고 마을 어귀에 쌓인 눈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장터로 나가는 마을 어르신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묵묵히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달수의 옷은 얇디 얇은 홑겹이라 살을 내는 추위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고 그의 손은 꽁꽁 얼어 터져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빗자루를 쥔 그의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달수의 행동을 지켜보았는데 잠시 후 달수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낮에 일하고 받은 듯한 주먹밥 한 덩이였습니다. 하루 종일 굶었을 터이니 허겁지겁 먹을 법도 하건만 달수는 주먹밥을 반으로 쪼개더니 어디선가 나타난 떠돌이개에게 반을 내어주고 나머지 반은 나무 밑 둥치에 조심스럽게 놓아두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산짐승이나 새들이 와서 먹기를 바라는 마음인 듯 했습니다. 정작 자신은 눈을 한 웅큼 집어 입에 넣고 오물거리며 허기를 달래면서도 달수의 얼굴에는 바보스러울 만큼 순박하고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연화의 가슴에 쿵 하고 무언가가 내려앉는 듯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낮에 보았던 도령이 죄 없는 강아지를 발로 차던 모습과 지금 자신의 굶주림을 뒤로하고 말 못하는 짐승에게 먹이를 나눠주는 달수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최도령은 비단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 마음은 짐승보다 못했고 달수는 거지옷을 입고 있었으나 그 마음은 부처님처럼 자비로웠습니다. 연화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관상은 심상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바로 이것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달수의 투박한 얼굴에 서린 그 온화한 기운은 다름 아닌 이러한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연화의 방으로 어릴 적부터 그녀를 업어 키운 유모 할멈이 들어왔습니다. 유모는 연화의 헬쑥해진 얼굴을 보고 대번에 무슨 고민이 있는지 알아차린 듯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내밀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아가씨, 요즘 통잠을 못 이루시는 것 같아 이 늙은이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혹시 최도령댁과의 혼사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지요? 연화는 유모의 주름진 손을 잡고 잠시 망설이다가 어젯밤에 본 달수의 모습과 최도령의 횡포에 대해 털어놓으며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유모는 연화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더니 빙그레 웃으며 연화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가씨, 이 늙은이가 평생 수많은 사람을 겪어보았지만 사람 속은 겉만 봐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법이랍니다. 비단 옷을 입었다고 해서 다 귀한 사람이 아니고 누더기를 걸쳤다고 해서 다 천한 사람이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옷을 입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모의 말은 연화가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생각을 명확하게 짚어주는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저기 마당에 서 있는 감나무를 보셔요.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 뿌리가 깊고 튼튼하기에 봄이 오면 다시 잎을 틔우고 가을이면 붉은 감을 주렁주렁 매달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화려함보다는 비바람을 견뎌낼 수 있는 튼튼한 뿌리를 가진 사내를 만나야 아가씨가 평생 편안할 수 있습니다. 유모는 마치 달수를 두고 하는 말인 양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화는 유모의 지혜로운 조언에 큰 용기를 얻었고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최 도령이 김노인의 집을 차지하기 위해 무당을 불러 구술했다느니 연화 A씨를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는 둥 별의별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실제로 최 도령은 김노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겠다며 문서를 내밀기도 하고 마을 원님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짓밟아버리는 잔인한 성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고 김노인의 집은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김노인은 밤마다 마당을 서성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별들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고 짙은 어둠만이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의 장례를 위해 최 도령을 사위로 맞이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단과 딸이 불행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낼 수는 없다는 부정. 후칭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김노인의 깊은 주름 사이로 고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고 그의 한숨 소리는 찬바람 소리와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장터에서 달수가 최 도령의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곤욕을 치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인들은 달수가 최 도령의 말 앞을 지나가다가 흙을 튀겼다는 핑계를 대며 달수를 멍석말이 하듯 때리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맞으면서도 결코 비굴하게 빌거나 도망치지 않고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하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 없는 거지이나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너희들보다는 떳떳하다. 달수의 쩌렁쩌렁한 외침은 장터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비로소 달수의 기가에 감탄하며 하인들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연화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도령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달수가 큰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연화는 아버지 방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아버님 소녀의 눈을 믿어 주시옵소서. 겉만 번지르르한 썩은 동아줄을 잡느니 튼튼한 칡넝쿨을 잡고 절벽을 오르겠습니다. 하며 비장한 각오로 읍소했습니다. 김노인은 방문을 사이에 두고 딸의 울먹이는 소리를 들으며 마침내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때마침 하늘에서는 심상치 않은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쌀가루처럼 흩날리던 눈이 점점 한방눈으로 변하더니 이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세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눈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고립시킬 만큼 엄청난 폭설의 전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갔고 세상은 온통 하얀색으로 뒤덮여 갔습니다. 이 폭설은 김노인의 집과 연화 그리고 최 도령과 달수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최 도령은 눈이 오자 길이 막힐 것을 염려하여 서둘러 김노인의 집으로 피신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이참에 김노인의 집에 머물며 혼사를 확정 짓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사랑방을 차지하고 앉아 술상을 바울하며 호기롭게 소리쳤지만 창밖의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져만 갔습니다. 반면 달수는 쏟아지는 눈 속에서도 홀로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무너질 것 같은 집들을 살피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집 앞에 눈을 치우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눈은 밤새도록 멈추지 않고 내렸고 김노인의 집 담장 일부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도령은 술에 취해 코를 골며 자느라 그 소리를 듣지 못했고 하인들도 추위에 떨며 방 안에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안에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지만 정작 그 집의 사위가 되겠다던 사람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거지 총각 달수만이 마을의 안전을 위해 눈보라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눈보라 속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달수가 들고 다니는 낡은 등불이었습니다. 달수는 자신의 몸보다 더 큰 눈덩이를 치우며 김노인의 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담장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도와주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그리고 가장 화려한 사람이 가장 비천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이 폭설이 내리는 밤이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눈 속에 파묻힌 마을에서 진짜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연화가 평생을 맡길 만한 진정한 사내가 누구인지, 하늘이 내린 이 시련은 두 남자의 본색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김노인도 그리고 연화 자신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선택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눈은 계속 쌓여만 갔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눈보라는 기세를 더해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맹렬하게 쏟아져 내렸고 온 세상은 하얀 어둠 속에 갇혀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정막에 잠겼습니다. 김노인의 집을 둘러싼 담장은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로운 비명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바람소리에 섞여 마치 산신령이 노하여 꾸짖는 소리처럼 들려 집안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당에 쌓인 눈은 이미 성인 남자의 무릎을 훌쩍 넘길 정도로 차올랐고 하인들은 추위와 두려움에 떨며 감히 밖으로 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불안한 마음에 등불을 들고 사랑방으로 건너가 최도령에게 도움을 청하려 문을 두드렸으나 방 안에서는 따뜻한 온기에 취한 최도령의 코는 소리만이 요란하게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김노인이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 최도령 지금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담장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네. 자네가 데려온 하인들의 힘이라도 좀 빌려야겠네. 라고 사정했지만 잠결에 깬 최도령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습니다. 그는 이런 밤중에 천한 아랫 것들을 깨워봤자 일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날이 밝으면 치우게 놔두십시오. 내 잠을 방해하지 마시오. 라며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최도령의 그 안일하고 이기적인 태도에 김노인은 말문이 막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는데 그의 가슴 속에는 실망감을 넘어선 분노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안에 큰일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안함만을 생각하는 자가 과연 내 딸의 지아비가 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노인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다시 안채로 돌아오며 폭설이 내리는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밖에서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기와장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닫혀있던 대문 틈 사이로
누군가 끙끙거리는 소리와 함께 눈을 치우는 서걱서걱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과 연화가 놀라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거적대기를 뒤집어 쓴 한 사내가 눈보라를 뚫고 묵묵히 삽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쉴 새 없이 눈을 퍼 나르며 무너져가는 담장 쪽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 움직임이 어찌나 날렵하고 힘이 넘치는지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는 다름 아닌 마을의 거지 총각 달수였는데 그는 어디서 구했는지 굵은 통나무를 어깨에 짊어지고 와서 위태로운 담장을 받치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홑겹의 옷을 입어 살이 찢어지는 듯한 추위를 느끼고 있을 터였으나 그의 표정은 비장하리만큼 진지했고 동작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무너질 위기에 처한 담장 밑을 파고 들어가 튼튼한 지지대를 세우고 밧줄로 단단히 동여매어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온몸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눈송이와 함께 얼어붙고 있었지만 그는 힘든 기색은커녕 오히려 신명난 사람처럼 맹렬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이 집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천명이라도 되는 듯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눈보라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경이로움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뜨거운 꿀물을 한 사발 타서 쟁반에 받쳐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수 총각 잠시 일손을 멈추고 이것 좀 드시고 하세요. 연화의 목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달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사람처럼 하얗게 변해버린 달수의 얼굴에 연화를 보자마자 수줍은 미소가 번졌고 그 순간 연화는 달수의 눈동자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는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 불꽃은 가난과 멸시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은 생명력이자 사랑하는 사람과 그 터전을 지키겠다는 강인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연화는 달수가 건네받은 꿀물 사발을 단숨에 들이켜고 다시 삽을 드는 모습을 보며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평소에는 구부정하게 다니느라 미처 보지 못했던 그의 골격은 실로 장대하였고 눈보라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하체는 마치 천년 묵은 바위처럼 굳건해 보였습니다. 연화는 이것이 바로 고서에나 나오던 장군의 상이자 나라를 떠받칠 재상의 골격임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도령이 따뜻한 아랫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을 때 달수는 차가운 눈밭에서 남을 위해 피땀을 흘리고 있었으니 두 사람의 그릇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컸습니다. 연화는 달수의 이마에 깊게 패인 주름이 고생의 흔적이 아니라 훗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고뇌할 지도자의 덕목임을 읽어냈습니다. 또한 굳게 담은 입술은 가벼운 언행을 삼가고 신의를 지킬 무거운 입을 상징하며 두툼한 귓불은 세상의 소리를 경청하고 백성을 보살필 인자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눈에 비친 달수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흙 속에 묻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았던 거대한 보석이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눈발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고 달수의 필사적인 노력 덕분에 김노인의 집 담장은 무너지지 않고 무사히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달수는 날이 밝아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흉을 볼까 염려하여 일이 마무리되자마자 조용히 사라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를 그냥 보낼 수 없어 대문 앞까지 따라 나가 그의 젖은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달수 총각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부디 가지 마시고 잠시라도 몸을 녹이고 가세요. 연화의 간절한 눈빛에 달수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A씨,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A씨, 댁이 무사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달수의 그 겸손한 한마디는 연화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달수의 뒷모습이 멀어질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그를 배웅하며 다가올 아침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에게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최도령에게 이 모든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연화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결연한 표정으로 안채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밤새 쌓인 눈을 보고 혀를 내둘렀지만 김노인의 집 담장이 무너지지 않고 멀쩡한 것을 보고는 신기해하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밤새도록 눈을 치운 흔적이 역력했고 담장 밑에는 튼튼한 통나무들이 받쳐져 있어 누가 보아도 큰 공을 들인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최도령의 하인들이 한 일이라 짐작하고 역시 대감집 하인들은 다르구먼. 그 많은 눈을 다 치우고 집을 지켰네 그려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방에서 늦지막이 일어난 최도령은 밖의 상황도 모른 채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칭송받는 줄 착각하여 어깨를 으쓱대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최도령은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마당을 돌며 허허 간밤에 눈이 좀 많이 왔더냐. 내 하인들이 고생 좀 했겠구나 하며 뻔뻔하게 남의 공을 가로채려 들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최도령의 말만 믿고 그를 추올리기에 바빴습니다. 김노인은 그 뻔뻔한 작태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당장 나서서 반박하기에는 증자가 없어 속만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채문이 활짝 열리며 연화가 하얀 소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연화의 등장은 좌중을 압도하는 기운이 있었는데 평소와는 달리 서슬 퍼런 눈빛과 엄숙한 표정이 보는 이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정중히 인사를 올린 뒤 마을 사람들과 최도령을 차례로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간밤에 우리 집을 지켜준 이는 최도령의 하인들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하여 마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최도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애써 태연한 척하며 헛기침을 해댔습니다. 연화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간밤에 폭설이 내려 담장이 무너질 때 최도령은 따뜻한 방에서 잠을 청하며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우리 집을 구한 것은 차가운 눈밭에서 맨손으로 삽질을 하고 자신의 어깨로 담장을 떠받친 달수 총각이었습니다. 연화의 폭로의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고 구석에서 구경하고 있던 달수는 놀라서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달수가 숨어있는 곳을 정확히 가리키며 그를 마당 한가운데로 불러냈습니다. 달수 총각 부디 이리로 나와주십시오. 숨을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집의 진정한 은인입니다. 연화의 간곡한 부름의 달수는 쭈뼛거리며 마당으로 나왔는데 그의 손은 온통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젖어 있었으며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달수의 처참한 몰골과 최도령의 번지르르한 모습을 번갈아 보며 비로소 사태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도령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그는 감히 천한 거지 놈을 끌어들여 나를 모욕하느냐 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최도령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도령 관상은 얼굴의 생김새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지난밤 행동이 바로 그 사람의 관상이요 마음의 지표입니다. 도령의 얼굴에는 비단이 덮여 있으나 그 속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달수 총각의 얼굴에는 흙이 묻어 있으나 그 속은 태양처럼 뜨겁습니다. 연화의 말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처럼 최도령의 허위를 찔렀고 모여든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도 깊이 박혔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사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두 남자의 운명을 가를 관상의 이치를 설파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 노인은 딸의 당당한 모습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닦아온 관상의 도를 딸이 몸소 실천하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딸을 말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딸이 풀어놓을 이야기가 궁금해졌고 이 자리가 바로 딸의 짝을 결정짓는 운명의 시험대임을 직감했습니다. 김 노인은 곤방대를 내려놓고 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연화는 21번 깊게 고른 뒤 더욱 힘주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의 관상을 보아 길흉을 점치고자 하니 마을 어르신들께서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연화의 선언에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감히 여자가 그것도 혼인을 앞둔 처자가 남자들의 관상을 평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으나 연화의 기세에 눌려 아무도 토를 달지 못했습니다. 최도령은 코웃음을 쳤지만 내심 연화의 날카로운 눈빛에 위축되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반면 달수는 맑은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며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을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화는 먼저 최도령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최도령의 이마는 하늘을 찌를 듯 높으나 그 빛이 탁하여 교만함이 가득합니다. 이는 초년에는 부귀를 누리나 중년 이후 인덕을 잃고 고립될 상입니다. 눈썹이 짙으나 흩어져 있으니 형제간의 우애가 없고 입술이 얇아 재물은 모으나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눈빛에 살기가 서려 있어 곁에 있는 사람을 해하고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연화의 신랄한 풀이에 최도령은 분기탱천하여 이 요망한 년이 하며 손을 들어 올렸으나 마을 청년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 다음 연화는 달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담겼습니다. 달수 총각의 이마는 비록 좁아 보이나 뼈대가 굵고 단단하여 초년의 고생을 디딤돌 삼아 대기만성할 상입니다. 눈은 깊고 그윽하여 지혜를 담고 있고 코는 대나무처럼 고다 절개를 지킬 것입니다. 무엇보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니 이는 만복을 불러들이고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할 귀한 상입니다. 지금은 비록 거지의 옷을 입고 있으나 그 안에는 정승의 품격이 숨겨져 있습니다. 연화의 관상 풀이가 끝나자 마당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한 사람들의 깊은 깨달음에서 오는 숙연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에 현혹되어 보지 못했던 진실을 연화의 눈을 통해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최도령은 분을 이기지 못해 씩씩거렸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달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경외심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폭설은 두 남자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알맹이를 드러나게 해주었습니다. 연화는 아버지 김노인을 바라보며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김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딸과 두 청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올 한마디가 이 기나긴 이야기의 절정을 매듭지을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고 있었고 눈 덮인 마당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백지처럼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헛기침을 한번 크게 하더니 마을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내 딸아이의 말이 구구절절 옳도다. 관상은 단순히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난 삶과 앞으로의 마음가짐을 읽는 것이다. 나는 오늘 내 딸의 희안을 따르기로 결정했네. 김노인의 선언에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림과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최도령은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긴장의 끈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으니 다음 장에서 펼쳐질 최후의 대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의 단호한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마당에 서 있던 최도령의 얼굴은
붉은 대추처럼 붉어지다 못해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남에게 거절이라는 것을 당해본 적이 없는 인물이었기에 감히 시골의 늙은 관상쟁이와 계집아이 그리고 천하디천한 거지놈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몸은 분노로 인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고 쥐고 있던 주먹은 하얗게 질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지경이었습니다. 도령은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이성을 잃고 악귀와 같은 형상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을 보았나. 내 너희 집안을 가엾게 여겨 귀한 재물을 내리고 혼인을 청하였거늘 감히 나를 능멸하고 저런 냄새나는 거지. 놈을 택하다니 제정신이 아니로구나. 도령의 고함 소리는 고요하던 아침의 정적을 깨고 메아리쳐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마당에 놓여있던 장독 뚜껑을 발로 차 깨트리고 옆에 서 있던 자신의 하인들에게 당장 저 거지놈을 멍석말이하여 반죽음을 만들어 놓고 이 집안의 기둥뿌리를 뽑아버려라 라고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눈은 뒤집혀 흰자위가 번득였고 입가에는 거품이 물려있어 흡사광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도령의 서슬 퍼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평소라면 주인 말에 죽는 신용까지 했을 하인들은 쭈뼛거리며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들 또한 지난밤의 폭설 속에서 최도령은 따뜻한 방 안에서 잠만 잤고 달수는 홀로 목숨을 걸고 담장을 지켜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방금 전 연화 A씨가 풀어낸 관상 이야기가 너무나도 소름 끼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느꼈기에 함부로 달수에게 손을 댔다가는 천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뒷걸음질 쳤고 이 모습은 최도령의 화를 더욱 돋우는 꼴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명령이 먹히지 않자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도령은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변에 있던 몽둥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에이, 쓸모없는 것들. 내 직접 이놈들의 버릇을 고쳐주마. 그는 몽둥이를 허공에 휘두르며 달수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고 연화는 위험을 직감하고 달수의 앞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빨리 달수가 바람처럼 움직여 연화를 자신의 등 뒤로 감추고는 최도령의 앞을 거대한 산처럼 가로막고 섰습니다. 달수의 눈빛은 조금 전에 수줍던 기색은 온데간데 없고 맹수와도 같은 용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도령이 내리친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며 달수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찰나 달수는 피하지 않고 맨손으로 몽둥이를 덥석 잡아채버렸습니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그것은 달수가 맞는 소리가 아니라 최도령의 힘이 달수의 악력에 막혀 멈추는 소리였습니다. 최도령은 있는 힘껏 몽둥이를 빼내려 끙끙거렸지만 달수가 잡은 몽둥이는 바위 틈에 박힌 나무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수는 낮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최도령을 꾸짖었습니다. 도령 그만두십시오. 이 몽둥이는 사람을 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지키고 짐승을 쫓을 때 쓰는 것입니다. 귀한 옷을 입고 어찌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려 하십니까? 달수의 일갈에 최도령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힘으로도 명분으로도 그리고 기세로도 거지라고 무시했던 달수에게 완전히 제압당한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달수는 잡고 있던 몽둥이를 가볍게 비틀어 빼앗은 뒤 멀리 담장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장수가 적장의 무기를 빼앗아 무력화시키는 듯한 호쾌함이 있어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절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옳거니 저게 바로 산의 대장부지.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응원은 순식간에 번져나가 마을 사람 전체가 달수를 응원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최도령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지만 여전히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독서를 퍼부으려 했습니다. 그때 마루에 앉아있던 김 노인이 천천히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김 노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그가 내딛는 발자국마다 서린 기운은 주변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김 노인은 최도령의 바로 앞까지 다가가 그 깊고 맑은 눈으로 최도령의 흔들리는 동공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최도령 자네 관상을 다시 보니 미간에 검은 구름이 끼어있네. 이는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큰 화를 면치 못할 징조일세. 자네가 가져온 재물은 다시 가져가게나. 우리 집에는 비단 옷보다는 따뜻한 마음이 금은 보화보다는 굳건한 신의가 더 필요하네. 김 노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천둥소리처럼 최도령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하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의 선포와도 같았습니다. 최도령은 김 노인의 귀에 눌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감을 맛보았습니다. 결국 최도령은 바들바들 떨며 하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하고 있느냐, 당장 짐을 싸서 돌아가자. 이런 재수 없는 곳에는 한시도 더 있고 싶지 않다. 그는 도망치듯 서둘러 자신의 말에 올라타려 했으나 마음이 급한 나머지 발을 헛디뎌 눈밭에 꼴사납게 뒹굴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참았던 웃음을 터뜨렸고 아이들은 대감님 엉덩이에 눈불 났다 하며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최도령은 흙투성이가 된 채 하인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말에 올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을 밖으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그가 남기고 간 흉흉한 기운 대신 맑고 상쾌한 바람만이 불어왔습니다. 최도령 일행이 멀리 사라지자 마당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으나 이내 안도의 한숨과 함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수에게 몰려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이 큰 망신을 당할 뻔했네. 어찌 그런 힘과 용기가 숨어 있었나. 사람들은 그동안 달수를 무시했던 것을 사과하며 진심으로 그를 마을의 일원으로 그리고 김 노인댁의 예비 사위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쏟아지는 칭찬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자꾸만 연화의 뒤로 숨으려 했습니다. 김 노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하인들에게 일렀습니다. 자, 이제 소란이 끝났으니 집안을 정돈하고 손님을 맞을 채비를 하거라. 그리고 달수 총각을 안채로 모셔 목욕물을 두고 새 옷을 내어오너라. 김 노인의 말에 연화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고 하인들은 신이 나서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달수는 어르신 저는 괜찮습니다. 이 누더기가 편합니다. 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하인들은 이제 곧 사위가 되실 분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며 달수를 방강제로 목욕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얼마 후 목욕방 문이 열리고 달수가 나왔을 때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묵은 때를 벗겨내고 상투를 틀어 올린 뒤 김 노인이 젊은 시절 입던 옥색 도포를 차려입은 달수의 모습은 그야말로 훤칠한 귀공자가 따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속에 가려져 있던 이마는 반듯하고 시원했으며 맑은 눈빛은 도포 자락과 어우러져 학식 높은 선비의 기품을 풍겼습니다. 흙 속에 묻혀있던 진주가 비로소 흙을 털어내고 그 영롱한 빛을 세상에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달라진 달수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콩닥거려 참아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마음의 눈으로만 보았던 그의 진짜 모습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자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과 함께 묘한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달수 또한 연화의 고운 자태와 마주하자 쑥스러움에 헛기침을 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연화를 향한 애틋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 교환만으로도 수많은 대화가 오가는 듯 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자
김노인의 집 마당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걸리고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밤의 고단함과 추위를 달래고 집안의 애군을 쫓아내기 위해 팥죽을 쑤기로 한 것입니다. 김노인은 곶간을 활짝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쌀과 팥을 나누어 주었고, 마을 아낙네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새알심을 빚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팥죽 냄새가 담장을 넘어 온 마을에 퍼져나가자 집집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어우러져 평화롭고 따스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다들 뜨끈한 팥죽 한 그릇씩 드시고 기운들 차리시게. 김노인이 멍석 위에 차려진 밥상머리에 앉아 달수와 함께 첫 술을 뜨자 마을 사람들도 옹기종기 모여 앉아 팥죽을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달수 총각 덕분에 우리가 이런 호사를 누리네. 이 팥죽 맛이 꿀맛일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붉은 팥죽은 사람들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달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따뜻한 환대와 배불리 먹는 음식에 목이 메어 잠시 숟가락을 놓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물방울은 슬픔이 아닌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김노인은 달수를 조용히 사랑방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병풍 앞에는 정갈한 다과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달수에게 차를 한 잔 따라주며 평소와는 달리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내 딸 연화가 자네를 선택한 이유를 아는가? 달수는 두 손으로 찻잔을 받쳐들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비천하여 잘은 모르겠으나 아마도 지난밤 제가 한 행동을 가엾게 여기신 듯합니다. 김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닐세, 가엾음이 아니라 자네 안에 숨겨진 거목의 씨앗을 본 것이야. 내 딸은 어릴 적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졌지. 하지만 그 눈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용기는 자네가 주었네. 자네가 지난밤 담장을 어깨로 받치고 있을 때 나는 자네가 단순히 집을 지킨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네. 김노인의 말에 달수는 몸둘바를 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나 내 딸을 아내로 맞이하려면 한 가지 약속을 해야 하네. 김노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달수는 고개를 번쩍 들고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하십시오. 제 목숨을 다해서라도 지키겠습니다. 김노인은 달수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의 마음을 잊지 말게. 비단 옷을 입게 되더라도 거적을 덮고 자던 시절의 추위를 기억하고 배불리 먹게 되더라도 굶주린 이웃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말게. 자네의 관상이 귀한 이유는 바로 그 초심에 있기 때문일세. 달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절을 올리며 맹세했습니다. 어르신, 아니 장인어른, 뼈에 사무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연화 A씨의 눈에 눈물이 맺히게 하지 않을 것이며 제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달수의 맹세는 방 안의 공기를 숙연하게 만들었고 문 밖에서 몰래 듣고 있던 연화의 입께도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을에는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노인의 집은 여느 때보다 밝고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방에서는 김노인과 달수가 글을 읽는 소리가 나지막하게 흘러나왔고 안채에서는 연화와 유모가 달수에게 지어줄 옷감을 마름질하는 가위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무너질 뻔했던 담장은 더욱 튼튼하게 보수되었고 마당에 쌓인 눈은 말끔히 치워져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찾아온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거짓과 허위는 눈 녹듯 사라지고 진실과 진심만이 남아 이 집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달수는 이제 더 이상 거지가 아닌 한 집안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미래의 주인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며 이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반짝거렸고 마을에 가짖는 소리조차 평온한 자장가처럼 들리는 밤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아름다운 인연이 어떤 결실을 맺어가는지, 그리고 연화의 예언대로 달수가 어떻게 거목으로 성장해가는지 지켜보는 일뿐이었습니다. 긴 겨울밤 아랫목에 모여 앉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서서히 꼬리를 감추고 얼어붙었던 대지가 기지개를 켜듯 따스한 봄 기운이 마을 어귀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의 집 담장 밑에는 어느새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앙상했던 감나무 가지에도 물이 차올라 생명의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혹독했던 폭설과 그 속에서 피어난 진실의 드라마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설처럼 번져나갔고, 이제 모두의 관심은 연화 A씨와 달수 총각의 혼례식에 쏠려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화려하고 시끌벅적한 잔치 대신 마을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소박하고 경건한 혼례를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거칠애보다는 내실을 중요시하는 달수의 뜻이기도 했고, 두 사람의 앞날이 잔잔한 물결처럼 평온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혼로매, 혼례식 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으며 따스한 햇살이 마당 가득히 쏟아져 내렸습니다. 연화는 화려한 금박이 박힌 옷 대신 단아한 연분 홍색 저고리와 다홍치마를 입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봄날에 수줍게 피어난 진달래꽃처럼 고왔습니다. 달수 또한 사모간대를 갖추어 입으니 예전의 거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늠름하고 의젓한 신랑의 자태가 빛을 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이 맞절을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란 바로 저런 것이라며 아낌없는 축복을 보냈습니다. 최 도령이 가져왔던 값비싼 예물은 없었지만 그 빈자리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핵곡식과 정성 어린 덕담으로 가득 채워졌으니 그 어느 잔치보다 풍성하고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혼인 후 달수는 김노인의 집 사랑방에 기거하며 본격적으로 학문에 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하인들과 함께 밭에 나가 땀 흘려 일하고 밤이 되면 늦은 시각까지 책을 읽으며 주경야독의 삶을 실천했습니다. 처음에는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가 쉽지 않아 애를 먹었지만 연화가 곁에서 밤새 촛불을 밝혀주고 모르는 글자를 하나하나 짚어주며 내조한 덕분에 달수의 학문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연화는 달수가 책을 읽다가 지칠 때면 따뜻한 차를 내오고, 서방님의 이마에 서린 기운은 반드시 세상에 쓰일 날이 올 것입니다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달수는 그런 아내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졸음이 쏟아지면 찬물로 세수를 하며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달수가 글 공부를 한다는 소식에 반신반의했으나 그가 장터에서 시비를 가리는 일에 명쾌한 판결을 내려주거나 마을의 복잡한 셈을 척척 해내는 것을 보고는 점차 그를 달수 서방님이라 부르며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달수는 자신이 배운 것을 혼자만 알지 않고 그를 모르는 마을 아이들을 모아 천자문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대소서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비록 신분은 높아졌으나 자신이 가장 낮고 배고팠던 시절의 마음을 잊지 않았기에 누구보다 백성들의 아픔을 잘 이해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었습니다. 김노인은 그런 사위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노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나라에서는 인재를 뽑기 위한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방이 붙었습니다. 달수는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 보찜을 메고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연화는 마을 어귀까지 따라 나가 남편의 옷매무새를 고쳐주며 결과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저 평소의 마음가짐대로 임하고 오십시오 라고 담담하게 배웅했습니다. 달수가 떠난 뒤 연화는 매일 아침 정화수를 떠놓고 남편의 무사귀환과 장원급제를 비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녀의 정성은 지극하여 하늘도 감동할 정도였으니 마을 사람들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달수의 합격을 기원했습니다.
과거 시험장에 도착한 달수는 수많은 선비들 틈에 섞여 시제를 받아들었는데 시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도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선비들이 화려한 미사여구와 고사성어를 인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느라 바쁠 때 달수는 자신이 직접 겪었던 가난과 배고픔,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땀 흘리며 느꼈던 현장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써 내려갔습니다. 그의 문장은 투박하지만 힘이 있었고 글자 하나하나에 백성을 향한 뜨거운 애민정신이 배어있어 읽는 이에 심금을 울렸습니다. 시험관들은 달수의 답안지를 보고 이것이야말로 탁상공론이 아닌 살아있는 정치의 요체라며 무릎을 쳤고 임금 또한 그의 글을 읽고 크게 감탄하여 달수를 장원 급제자로 낙점했습니다. 달수가 장원 급제하여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금이 환향하던 날 마을은 그야말로 축제의 도가니였습니다. 풍물패가 앞장서서 길을 열고 달수는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달수는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말에서 내려 마중 나온 김노인과 연화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그리고 부인, 이 모든 영광은 두 분의 믿음과 덕분입니다. 달수의 겸손한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김노인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쳤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며 눈보라치던 밤 거적을 쓰고 눈을 치우던 그 달수가 마침내 거목이 되어 돌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관직에 나간 달수는 연화가 예언했던 대로 훌륭한 목민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탐관 오리들을 엄벌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세금을 감면해 주었으며 무너진 제방을 쌓아 홍수를 막는 등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의 집무실 문은 항상 열려 있어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찾아와 하소연할 수 있었고 달수는 그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일처럼 경청하며 해결책을 찾아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하늘이 내린 명관이라 칭송했고 그의 이름은 조정에까지 널리 알려져 훗날 정승의 반열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달수의 큰 귀는 백성의 소리를 듣는 귀였고 그의 굳은 살 박인 손은 백성을 일으켜 세우는 손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겉모습만 번지르르 했던 최도령의 집안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최도령은 연화에게 거절당한 분풀이로 술과 도박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가산을 탕진했고 흉년이 들었을 때 소장농들에게 가혹하게 세금을 거두려다 밀란이 일어나 집이 불타버리는 화를 입었습니다. 결국 그는 거지가 되어 거적을 뒤집어쓰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는데 어느 날 달수 정승의 행차를 멀리서 지켜보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그 늙은 관상쟁이의 말을 들었더라면, 아니 그 전에 내 마음을 바르게 썼더라면.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비참한 말로를 쓸쓸히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세월은 다시 흘러 달수와 연화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벼슬에서 물러나 다시 고향 마을로 돌아와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전 김노인이 살던 집은 달수의 넉넉한 인심 덕분에 늘 사람들로 북적였고 마당의 감나무는 해마다 붉은 감을 주렁주렁 매달아 풍요로움을 더했습니다. 달수와 연화는 따뜻한 온돌방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날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연화의 얼굴에는 주름이 잡혔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소녀처럼 맑았고 달수의 손은 더욱 거칠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영감 기억나십니까? 폭설이 내리던 그 밤 당신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담장을 고치던 모습을요. 연화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웃음 띤 얼굴로 묻자 달수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찌 있겠소. 그때 부인이 내게 건네준 꿀물 한 그릇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는걸. 그리고 당신이 내 꾀죄죄한 얼굴에서 정승의 상을 보아주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거지로 살다 죽었을지도 모르오. 달수는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영감의 얼굴에 정승의 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감의 마음에 이미 정승이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저 그 문을 열어드렸을 뿐이지요. 두 노부부의 대화는 깊어가는 밤의 정적 속에 잔잔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겨울이 찾아와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통해 증명해 보인 것은 비단 옷이나 화려한 배경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진실한 마음이 가장 큰 재산이자 가장 아름다운 관상이라는 진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분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빌며 아이들에게 달수와 연화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얘야, 사람을 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그 사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아야 한단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대감집 공자의 화려함 대신 거지 총각의 진심을 선택했던 관상가의 딸 연화, 그리고 그녀의 믿음에 보답하여 훌륭한 거목으로 성장한 달수.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연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꿈속에서 연화처럼 지혜로운 눈을 뜨고 달수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귀한 인연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가에 스치는 바람 소리를 자장가 삼아 편안하고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다시 먼 산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꿈꿉니다. 부디 걱정 근심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달수와 연화가 차를 마시던 그 평화로운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길. 안녕히 주무십시오.